2026년 국가직 이제 형사소송법하고 이제 형사소송법 개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열세 문제는 똑같고요, 그죠? 14번부터가 이제 개론 문제가 좀 따로 나옵니다. 네, 어차피 양쪽 그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먼저 이제 형사소송법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뒤에서 개론에서 좀 다르게 나온 문제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어, 중, 하,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한번 보시면 이제 형사법의 이념에 대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구속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 만기 25일을 앞두고 비로소 제1회 공판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돼 있는데 아니죠. 판례는 뭐 재판을 좀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좀 늦어진 건 맞죠. 늦어진 건 맞는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어느 정도가 늦어져야 되느냐가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린 판례 입장에 따라서 침해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2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은 헌법 규정으로부터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지만 여기가 틀렸어요. 이미 틀렸어요.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구체적 기본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추상적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돼요. 구체적으로는 입법자에 의한 입법 형성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지? 이게 입법 형성을 필요로 한다는 게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내용을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벌써 앞뒤가 말이 안 맞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구체적,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라면 입법 형성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국어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런 거꾸로 된 문장인데 그래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입법 형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로 도출될 수는 없다. 곧바로 도출되는 권리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뭐 있죠? 진술 거부권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바로 인정될 수 있겠죠, 그죠? 네,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도출되겠지만 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같은 것은 법률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입법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3번 종국 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 기일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맞는 지문인데요. 자, 우리가 보면 재판 기간이 법에 규정은 있다고 했지, 그지? 응? 6개월, 6개월 막 이렇게 규정은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뭐라 그랬어, 내가? 혹시 수업 시간에 뭐 했던 말 중에 그죠? 그거 안 지킨다고 했잖아, 그죠? 훈시 기간입니다. 훈시 기간으로 보려면 이걸 필수적인 제도라고 본다면 그 훈시 기간이면 안 되겠죠, 그죠?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판례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게 꼭 필수적이지 않다. 특히나 이제 형사법의 최고 목적은 뭐예요? 최고 이념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죠,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통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지문입니다. 우리 판례의 표현이죠. 필수적인 제도라고 보진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4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무단 퇴정이라고 합니다. 무단 퇴정.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정에 출석할 권리도 있지만 재정 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배워야겠죠. 공판 가면서 재정 의무가 있기 때문에 허가 없이 퇴정한 걸 무단 퇴정이라고 하고 귀책 사유가 인정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고 퇴정했다면 이건 또 변호권의 남용이라고 합니다. 변호권의 남용이 되면서 수사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 없이 변호인의 재정 없이 심리 판결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변호권의 남용 또 무단 퇴정으로서 그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다 법정에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변호권의 남용 또 무단 퇴정 권리 남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공판 가면. 그다음에 2번 제척사유 되게 쉽게 나왔죠 문제가 그죠? 제척사유에 대한 판례들이 나왔는데 통역인이 해당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형법 규정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죠?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갖고는 안 되겠죠? 사실혼 갖고는 안 되고 이게 통역인이 나중에 증인이 되면 그때 이제 제척이 되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2번 법관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법 17조 7호에 전신재판 또는 그 기초된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유명한 판례죠. 이거는 그냥 구속 사유만 심리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물론 학자들은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린 판례 입장에 따라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제척 사유가 아닙니다. 구속영장 발부에 관여했을 때
그다음에 3번 아까 말한 대로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그죠? 증언했기 때문에 증인. 그다음에 제척 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 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이건 제척 사유가 있기 때문에 원래 통역하면 안 되는 사람이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자기가 증언을 했는데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했는데 같이 뭐 자기도 목격자고 뭔가 증인이 나왔는데 걔가 외국말로 나랑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내가 위증죄로 걸릴 것 같다. 그러면 말 바꿔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척 사유가 맞기 때문에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4번 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 사건의 항소심 재판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7호 소정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한 때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뭐 선관위원장은 또 수사기관으로 보지도 않는다 그랬죠? 이거 제척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지문이 쉽게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변호인에 대한 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역시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지능,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청구 필요 없죠. 청구 필요 없고 다만 그냥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 국서는 뭐가 있어요? 빈곤이죠, 그죠? 빈곤 기타 사유. 이건 사유를 좀 혼동시켜서 나왔지만 뭐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지능, 교육 이렇게 보면 이게 33조 사망이다라는 걸 좀 떠올릴 수 있어야겠고, 그다음에 2번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송 절차는 위협하고 그러한 위협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이것도 무효가 된다. 그래서 필요적 변호 사건이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정해서 절차를 진행했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번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국선 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사소송법 33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판례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죠. 마약을 막 투약한 사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제대로 좀 정신 상태가 뭐 심신미약, 심신상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 같다. 그럼 선정하여야 하는 거죠.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서 33조 사망에 관련된 판례. 그 다음에 4번 검사 사경이 단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중에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자,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의 제기할 수 있죠. 이건 정당한 변호권을 행사한 거고, 그죠? 수사 방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죠? 수사 기밀을 누설한다든지, 뭐 이런 방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사유가 없는 이상 함부로 참여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겠고, 그다음에 4번 소송행위에 대한 거죠. 1번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 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불성립이죠. 불성립. 그래서 적어도 성립이 되고 나서 하자를 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불성립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어도 성립하고 하자가 있을 때 치유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성립은 아예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기피 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용법 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 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자 원래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를 정지하는 게 원칙이죠. 정지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 사유가 아닌데도 그대로 진행해서 한 소송 행위는 무효가 되겠죠. 위법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 소송 행위는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자, 마지막을 조심하셔야 돼요.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다는 건 기피 신청이 이유 없다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경우에도 어쨌든 뭔가 찜찜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지? 기피 신청? 야, 판사 입장에 우리가 판사야. 근데 저 피고인 새끼가 나한테 기피 신청을 했어. 재판이 공정해지겠어? 벌써 속으로 북을 끓고 있겠지, 그지? 넓지 않아. 그래서 마찬가지야. 중간에 분명히 뭔가 불이익이 있을 여지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을 조심해 두고 이때는 뭐 그러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바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또 알아두고. 그다음에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해야 하고 뭐 여기까지는 잘 나갔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 요 부분을 틀렸어요. 그죠?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가 포함됩니다. 이거 가로 안에 있어요. 판례, 그지? 가로 안에 있는데
요게 이제 포함된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뭐 검찰직 이런 분들은 법학과를 많이 다녀서 응? 아, 또 민법 생각하다가 또 망하는 거야. 그래서 민법하고 다르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 당연히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는 그걸 조심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4번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결국 이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한 의사표시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최소한의 소송 능력이 있는 거죠. 최소한의 소송 능력이 있으니까 이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그 철회 의사표시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건 유효하다. 꼭 동의가 필요 없죠, 그죠? 이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소송 조건 내지 이제 소추 조건에 대한 것들 1번 소송 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지만 그렇죠? 소송 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판단하는 거죠, 법원이. 직권 조사 사항인데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 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을 선고를 할 수 없다. 토지 관할은 우리 뭐라고 했죠? 상대적 소송 조건이라고 했죠. 이건 상대적 소송 조건으로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게 마치 이제 민사소송 같은 데 보면 응소 관할이라는 게 있어요. 관할이 없더라도 소송에 응하면 관할이 창설되는 이런 효과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대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뒤에 진도죠. 마지막 쪽에 나오는 재심 대상 판결 확정 후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 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재심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신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일반 사면으로 바꿔주면 맞습니다. 일반 사면으로 바꿔주면 맞는데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절차를 진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 뭐 뉴스라든지 옛날에 영화 너무 오래됐다 그 영화는 그죠? 광복절 특사라고 아세요? 광복절 특사? 너무 오래됐니? 그게 설경구라는 배우랑 송유나라는 배우가 나와요. 알아? 송유나랑 설경구는 알지 않니? 송유나는 모르니? 내가 실제로 본 배우 중 그러니까 배우가 몇 명 없는데 송유나를 봤거든. 어. 오. 나랑 내 후배가 겁나 등치가 좋아. 후배가 헬스한 애야. 아빠한테 안 맞으려고 헬스한 애야. 등치가 좋았고 같이 막 길을 가면 막 피해 다녀야 돼요, 사람들이. 근데 옛날에 삼성동 코엑스에 사람이 많았어. 뭐 둘이서 심장 빡 쓰고 갔단 말이야. 다들 응? 길이 갈라졌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피해줬다니까? 이렇게 피해줬어, 이렇게. 우리 둘이서. 어, 송유나 너무 이뻐가지고. 하면 설경구 씨랑 그 영화 찍고 결혼했어요. 특사가 뭐야? 그냥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겁니다. 특사는. 어? 특별 사면 내가 지금 뭐라 했어? 살다가 나가는 거잖아. 집행을 면제해 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유죄 선고 효력이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안 사라졌어. 그러니까 유무죄 판단 해봐야겠어, 안 해봐야겠어? 해봐야 된다고. 특별 사면이 있다고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반 사면은 어차피 형선고의 효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요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요거 판례로 좀 기억하셔야겠죠? 일반 사면일 때는 뭐 이거 바꾸면 맞는 질문이 될 수 있지만 특별 사면이 있으면 무죄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끝까지 가봐야 된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겠고요. 좋습니다. 네, 3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정법 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겠죠. 그죠? 이거 공소기각이다. 면책특권이니까 처벌 안 되는 거죠. 처벌 안 되는 걸 공소제기했죠. 그다음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 제기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 판결이 아니고 요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요걸 이제 맨날 여기 맞는 지문인데 바꿔서 나온단 말이야. 소년 보호처분하고 유죄 확정 판결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요. 우리 판례는. 그래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면소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 거꾸로 잘 나옵니다. 틀린 지문으로. 이것도 한 번 더 받을 필요는 있다.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에 대한 거. 피압수자가 이건 진짜 쉬웠어요. 피압수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압수 현장에서 그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게 원칙이죠. 따로따로 다 제시해라. 그다음에 2번도 유명한 판례잖아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처분을 받는 자가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미성년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되죠. 그래서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로 이를 가름할 수 없다. 대신할 수 없다. 아빠한테만 영장 제시하고 딸의 미성년자인 딸의 휴대폰을 압수한 건 위협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다음에 3번
수사기관이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죠? 뭐 여기까지 뭐 압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중에 사후 영장을 받으면 되죠. 근데 뒤에 가서 갑자기 피압수자에게 사후에 발부하던 압수수색 영장을 지체 없이 제시해야 하고 그 사본도 교부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죠? 지체 없이 제시한다든지, 그죠? 교부 규정은 특히나 없죠, 그죠? 교부 규정. 교부는 누구한테 한다고 했지?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교부해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현장에서 주는 거니까 이 부분을 이제 틀리게 내서 조금 혼동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여기 우리가 이제 봤던 뭐죠? 체포 구속은 긴급 집행이 있잖아요. 그죠? 영장 없이 잡아간 다음에 나중에 지체 없이 제시하라는 체포 구속 영장은 있잖아. 그지? 그 규정이 있는데 혼동을 시킨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번은 뭐 1번하고 같은 내용이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6번은 3번이 기억이 안 나도 1, 2, 4번이 너무 확실해.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답을 어렵지 않게 찾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사후 영장도 필요 없죠. 이미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 현장이라도 우리 마약을 압수했어도 그죠? 그게 뭐죠? 무슨 사건이죠? 우리는 오늘 방금 했었네, 그지? 그래서 그 정도는 저도 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 잘해줬다면 임의 제출물의 압수 적법하다. 그 다음에 압수물이 임의 제출된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검사가 그 임의성을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 거증 책임만 물어보니까 쉽죠, 그죠? 근데 조금 더 우리 나가 볼까요? 이제 곧 배우겠지만 자유로운 증명입니다. 자유로운 증명. 엄격한 증명까지는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까지 좀 알아두고. 그다음에 범죄 현장에서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검사나 사경이 사후 영장 필요 없죠. 아주 기본적인 게 나왔고. 그다음에 유류물 나왔네요. 유류물. 그래서 피의자가 유류한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 없이 압수할 때 정보 저장 매체를 소지한 사람이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라면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수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죠. 참여권 보장도 필요 없고 압수의 범위도 한정되지 않는다. 요게 유류물과 이미 제출물과의 차이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긴급체포. 사경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긴급체포 후 12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되는데 승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받아야 하는 거랑 요청하는 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12시간만 자꾸 보던 사람들은 1번 맞네? 이러고 넘어갔으면 안 되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요청만 하면 된다. 그리고 긴급 체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때는 변호인에게 체포와 관련한 통지를 체포한 때부터 늦어도 이건 24시간입니다. 이건 이제 검찰 사건 사무 규칙 이런 데 좀 남아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그다음에 긴급 체포한 피의자가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 체포 기간 동안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 긴급 체포 기간 동안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체포한 때부터 24시간이죠. 체포한 때부터 24시간으로 제한돼 있어요. 다음에 4번 피의자를 체포한 때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 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 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해서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체포 통지는 다시 서문으로 해야 되죠. 체포나 구속도 마찬가지죠. 준용하는 거.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규칙의 내용 기억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소장 변경과 관련된 거. 그래서 기억.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데도 법원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부본을 송달 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하였다면 일단은 위법입니다. 일단은 위법이에요. 이 자체는.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이 된다는 건 뭔가 범죄 사실의 내용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지만 그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일단 원칙적으로 좀 공판 절차 정지하면서 피고인 측에서 방어를 다시 방어의 논리를 좀 다시 짤 시간을 줘야 돼요. 그죠?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러려면 부분을 송달해 줘야겠죠.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일단 위법은 맞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위법인데 문제는 그 뒤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요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건 예외가 되는 거죠.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지막을 좀 꼬아놨고요.
그다음에 니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야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이건 조문상으로도 나와 있어요. 동일성이 인정되면 허가하여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고, 또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시 변경정 공소사실의 유무죄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여기를 조심해 두고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변경 여부에 따라서 뭐 유무죄가 달라지고 이런 걸 고려하는 게 아니야. 일단 동일성 인정되면 허가해야 됩니다. 환송 후 원심에서도 환송심에서의 실체 판단 결과 당해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된 것까지 고려하여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그 부분 조심하고요.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죠? 3심 갔다가 2심 갔다 이렇게 환송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걸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2심까지는 사실심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허용이 됩니다. 그럼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허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또 볼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이제 2심이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야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의 대상이 1심과 달라진 경우에는 그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 내용과 취지, 소송 절차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뀌었다면 원래 공판 절차 정지하라 그랬잖아 내가. 근데 기껏 바꾼 게 보충이나 상수라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거죠. 이렇다면 불과하여 항소심 심판 대상이 1심과 실질적으로 달라졌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없더라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새로 심판한다? 아니면 이럴 땐 굳이 파기까지 할 필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한 정도에 불과하다. 보충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파기를 굳이 할 필요 없는 경우였다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뭐 이건 앞쪽 진도에 나오는 거죠. 1심에서 합의부 관할 사건에 관해서 단독 판사 관할 사건으로 죄명과 적용법절을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 변경허가 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해야 하고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죠. 이건 재배당 사유 아니라고 했죠. 분리할 것도 없다. 반대 사건인지 그걸 조심하면 되겠죠. 그죠? 단독이 합의부로 바뀌면 합의부로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지금 합의부였다가 단독으로 바뀐 사건, 재배당 사유가 아니라고 했던 사건,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형사정법상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되는데, 이제 특신 상태는 우리가 전문 법칙에 예외에 가면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특신 상태가 있어야만, 인정돼야만 이 전문 증거, 전문 서류가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죠? 312조 사항이라든지, 그래서 뭐 참고인 진술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1번 개념 보시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 반대 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매우 믿음직하다 이거죠. 매우 믿음직하다.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와 전문 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단지 그러한 개연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개연성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 이 특신 상태 아까 어디서 나온다고요?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이잖아, 그지? 전문 증거란 건 뭐라고?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한번 거친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신빙성이 사실 떨어지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본 증거를 안 보더라도 충분하다, 이 정도 돼야 된다. 그다음에 2번 세무 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신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정법 313조에 따라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작성자, 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 하나여 증거 능력이 있다. 이건 이제 313조. 왜 처음에 시작할 때 뭐였죠? 세무공무원이 이랬잖아, 그지? 세무공. 그럼 뭐예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아닌 거예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312조가 아닌 313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13조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죠? 맨 앞에 뭐예요? 전 2조의 경우 외에는 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311조는 나중에 법원법관의 면전조서라고 할 거고요. 312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입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 근데 313조는 이제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이렇게 공부하게 된다. 여긴 세무공무원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얘는 조금 오래된 판례인데 굳이 끄집어내서 이제 문제를 냈어요.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 공조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 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사용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 특신 상태를 인정하면서 증거 능력을 좀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조금 오래된 판례인데 굳이 가져왔어요. 미국 법원 검사 좀 믿음직하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럴 때 뭐 313조, 14조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용했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4번. 요 4번은 올해 시험에 뭐 정말 진지하게 임한 학생들은 다 아는 판례였을 겁니다. 이게 이제 최신 판례에 들어가는 거라서 형사조정위원들이 이렇게 되죠. 이것만 봐도 딱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그래서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형법 313조 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이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사용해진 때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312조, 313조를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313조는 적어도 수사 과정에서 작성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형사조정위원들이 딱 보니까 수사기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어. 그럼 313조 안 돼. 그럼 312조로 가자니 312조도 안 돼. 왜? 검사도 사경도 아니야. 그렇게 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제 배우겠지만 전문 법칙의 예외, 전문 증거지만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건 법에 규정된 걸로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12조도 13조도 아니면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제 기판력이죠. 기판력은 확정 판결의 효력이죠. 다른 말로 이제 일사부재리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판력도 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까지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판력 객관적 범위가 그런데 1번. 근데 1번도 이제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아직 이제 진도를 안 나가서 모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죠? 전형적이다. 그래서 동일성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건 같은 범죄란 뜻이야. 같은 범죄. 근데 보면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상 음주소란 범칙행위로 통고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다면 자 그럼 기판력이 발생하겠죠. 범칙금을 내고 통고 처분에서 범칙금을 내면 일사부재료가 생기는 겁니다. 통고 처분 나중에 다시 배울 텐데. 그래서 일단 음주소란 요게 이제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이와 근접한 시간 장소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무집행 방해가 통고 처분 후에 행해졌더라도 음주소란 범칙행위와 공무집행 방해가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범칙금 납부 여력이 공무집행 방해 공소사실에 미친다 되어 있는데 미치지 않습니다. 요거는 동일성이 부정되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음주소란 됐죠?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게다가 글쎄요, 이 문제는 되게 친절하게 답을 줬어. 세 번째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공무집행 방해가 통고 처분 후에 행해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같은 행위일 리가 없잖아. 이게 뭐 포괄일죄가 아닌 이상 같은 행위일 리가 없습니다. 그죠? 이게 일죄의 관계에 있어야 동일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죠? 일죄의 관계. 하나의 범죄를 묶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번 보시면 이것도 포괄일죄 관계인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발령 시를 기준으로 나중에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판력의 시적 범위라는 겁니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포괄일죄 일부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상적 경합은 다른 말로 과형상 일죄라고 합니다. 과형상 일죄. 소송법상으로는 일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내지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위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서도 미친다. 그렇죠? 요 2번은 이제 그죠? 제가 4월 4일 그 전주 그쯤에 특강 한번 했잖니, 그지? 여러분은 뭐 들을 필요 없어서 안 들을 수 있는 특강했는데 그때 다른 시험에 이게 나왔어. 그래갖고 똑같은 문제들이 이렇게 몇 개 나오더라고. 근데 원래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변시라든지 뭐 이런 또 소방 간부 막 이런 데도 뭐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횡령죄 하고
그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 증제에 공유한 경우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 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기판력은 배임 증제의 점에 미치지 않는다. 횡령죄랑 배임 증제죄는 완전히 다른 범죄죠. 완전히 다른 범죄예요.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해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실체적 경합. 완전 별개의 범죄가 된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형집행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법상의 징벌은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징벌은 뭘까요? 교도소장의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이에요. 일사부재리효, 다른 말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은 뭐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거듭해서 형사처벌을 거듭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형사처벌하는 건 상관없어요. 음주운전해갖고 운전면허 취소되고 또 형벌받는 건 이중처벌이 아니죠. 별개입니다. 별개. 이건 행정처분에 불과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상고심과 상고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우리 상고심은 몇 심이죠? 3심이죠. 3심. 우리 1심하고 2심을 합쳐도 뭐라고 그랬지? 사실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은 1심, 2심 얘가 합쳐서 뭐다? 사실심이라고 한다고요. 사실심. 그리고 3심. 3심을 보통 뭐라고 해요? 얘를 법률심 이렇게 말합니다. 법률심 이렇게 말해요. 상고심을.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막 기판력 아까 확정시 나왔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시 이런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사실심 변론. 그럼 어디야? 여기죠. 그럼 사실관계라든지 증거,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증거조사는 어디서 하는 거야? 여기서 하는 거야. 얘는 법률심이란 건 뭐냐면 여기서 뭔가 갑이 을을 죽였다는 사실은 확정이 됐단 말이야. 사실은. 그리고 이제 법을 적용했을 거 아니야. 근데 법 적용이 잘못되면 여기로 올라온다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사실관계를 보는 거고 사실관계는 어디서 끝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심에서.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본적인 걸로 생각해 두고 1번 상고심은 직권조사 기타 법령의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죠. 왜? 사실심에서 증거조사 다 끝내고 올라와야 돼. 응? 법 적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심은 원래 공판을 안 열어요. 거의 대부분. 그냥 서면 심리로 거의 많이 끝나요. 그리고 항소심 판결 후에 나타난 사실이나 증거의 경우 비록 그것이 상고 이유서 등에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왜? 사실심 변론 종결시 끝난 거야. 거기서 끝난 거니까. 그 이유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 이유서에 첨부되어 있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넣어봤자 의미 없는 걸 넣은 거죠. 그죠? 이거 판단 대상이 아닌 걸 넣은 거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좀 사후심적 성격을 가졌다고 해요. 여기서 이미 끝난 걸 법령 적용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얘들은 평가를 하는 거다. 속심이 아니라 사후심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상고심은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위법을 간과하고 놓쳤다는 거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거나 제1심 판결을 파기 후 재판하는 항소심 판결에 고유한 법령 적용의 위법이 있는 등 법률심이니까 이건 판단해야겠지. 법령 적용의 위법이 있는 등 항소심 판결 자체에 여전히 위법이 있는 경우에 직권심판권을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 거기가 핵심이죠. 법령 적용의 위법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지. 직권으로라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항소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합니다. 이건 여러 번 나올 건데 보세요. 1심 판결이 나왔어. 그럼 1심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2심에 올라왔겠죠. 그럼 그때 항소 이유가 있겠지. 그지? 그리고 항소심 판결이 나왔어. 그러면 뭔가 항소 이유를 그러니까 봐봐. 1심은 전체를 심판했다. 2심에선 1심에서 전체, 2심에선 항소 이유만 판단했단 말이야. 여기만 심판했다고. 그럼 2심의 위법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중에 있는 거겠죠? 이거는 심사 안 했잖아. 근데 여기로 올라가면서 3심으로 올라가면서 요 부분이 아니라 갑자기 이 부분 새로운 걸 주장하는 건 안 된다 이거예요. 사후심이기 때문에
이미 있었던 걸 보는 거예요. 그죠? 다투지도 않은 걸 3심 와서 새롭게 다투는 건 안 돼요. 소송 경제로도 생각해봐. 신속한 재판. 갑자기 3심 와서 새로운 거 주장 다 받아주고 있으면 재판 끝나 안 끝나? 안 끝나지, 그지? 2심에서 문제가 된 거를 가지고 올라와서 또 싸우는 거야, 그지? 그 부분 외에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피고인이 유죄가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거나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양형부당은 형량이 너무 무겁습니다. 막 이런 거지, 그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항소심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여기 또 이 말이 나오죠. 심판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 말이 나오잖아, 그지? 법령 위반 등 새로운 사항을 상고이로 삼아 상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새로운 사항 갖고는 안 돼요, 그죠? 근데 얘도 좀 이해는 돼. 왜? 양형부당은 상고유가 아니거든, 그지?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안 되니까 한번 억지로 밀어본 거야. 근데 안 된다고 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참여재판. 이제 우리 배심 재판이죠. 그래서 열심히 나중에 좀 해야 될 텐데 기억.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 행위는 무효가 되며, 자 일단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죠? 확인을 하도록 돼 있어요. 물어보도록 돼 있어. 물어보도록 돼 있다. 그래서 근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심에 올라왔는데 항소심에 올라왔더니 항소심 판사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사건을 보니까 이게 참여재판 대상 사건이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저 미안한데 혹시 참여재판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설명을 해줘야 돼. 참여재판이 뭔지. 이게 뭐 일반인들이 나와서 배심 재판을 하면서 하는데 뭐 이렇게 막 설명을 잘 해줘야 돼. 그랬더니 그 항소심에 올라온 피고인이 뭐야 판사님도 아니고 일반인이 날 재판한다고? 됐어요? 없어요? 안 해도 돼? 이렇게 했어. 그러면 괜찮다. 하자가 치유됩니다. 그래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간이공판 절차는 증거조사 절차 같은 걸 대단히 빨리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참여재판은 뭐 하는 거죠?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나와 있다고? 판사도 나와 있지만 배심원들이 나와 있잖아. 그렇지 않아도 재판 어려워 죽겠는데 간이하게 진행한다고? 못 알아먹는다고. 배제돼 있습니다. 배제돼 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간이공판 절차 규정은 참여재판에선 배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자 원래 보통 보면 이제 합의부 사건이 참여재판 대상 사건인데 갑자기 뭐 단독 사건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근데 기권 배심원 뭐 뽑아놓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걸 바꿨다. 그러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이왕 모인 김에 갑시다. 이렇게 가는 게 원칙이야.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대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사람들 불러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냥 가세요 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조문 내용이었고, 리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봐야만, 일단 이 조문에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것으로 의지하는 규정은 있어요.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니까 답변이 없으면 원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걸로. 근데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돼 있는데, 아닙니다. 요 7일이 지났어도 나중에 당사자가 원하면 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요. 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여재판 개시 결정도 내리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부분이 틀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습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해석상 어떻게 된다 막 난리가 났더라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뭐 강사분이 그러셨는데 나도 아는 강사분인데 아는 사람이라 말은 못하겠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 본 순간 그냥 그 판례가 떠올랐어요. 그 판례가 떠올랐어. 당연히 틀렸네 이랬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니은 리을이야. 야 니은이 확실히 맞춰야 되는데 니은 리을 이걸로 가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내가 출제위원이면 화낼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난 이 판례를 낸 건데. 근데 받아줄까 싶긴 한데 지금도 이 커트가 높을 텐데 받아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뭐 그건
그들 마음이죠. 그날 뭐 이게 회의를 합니다.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그날 기분이 좋아. 막, 아, 마누라가 막 밥도 차려줬어. 막 이러면 이제, 어? 그럼 뭐 인정합시다 이러겠지. 근데 그날 뭐 마누라한테 막 혼났어. 씨, 어? 양말 똑바로 벗어 개새끼야. 막 이런 말 듣고 나왔어. 그럼 씨, 인정을 뭘 해줘 못 해줘 막 이러겠지. 근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인정해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근데 괜히 또 면피하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 인정하기 어렵다는 쪽에 좀 가고 걸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출제위원들이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쉽지 않아. 인정하면 되게 쿨할 것 같지? 이제 그 사람도 블랙리스트야. 그래가지고 다신 부르지 말자 뭐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뭐 좋은 건 없다. 넘어가고요. 그다음 적부심사제도. 요거 1번 너무 쉽죠? 우리 뭐예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피해자 석방제도는 구속 적부심에서만 인정되는 거죠? 체포된 피의자에게 인정되지 않죠. 너무 쉬운 거고. 그다음에 니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 적부심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또 부동의한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공부할 때 315조라 그랬어요. 315조에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 서류입니다. 315조 3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 없죠. 그죠? 꼭 증거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적부 심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엔 항고할 수 없으나 그죠? 석방 결정이든 기각 결정 원래 다툴 수 없어요. 그런데 얘는 예외죠.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문에서 항고 못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해석상 이제 항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긴급 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정법의 규정에 따라 체포적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영장 체포든 현행범 체포든 긴급 체포든 체포된 피의자는 모두 다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검찰항고와 재정신청 돼 있죠.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투는 거에서 배우는 겁니다. 검사가 고소인 고발인이 있죠. 고소인 고발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고소 고발 사건은 피의자가 이제 피의자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사했어. 수사 절차를 진행해서 검사가 불기소했다는 거죠. 물론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연히 이제 기소유예도 포함이 됩니다. 기소유예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네한테 통지를 해줘요. 뭐를 불기소했습니다라고 알아서 통지해준다고, 그지? 알아서 통지해줘. 그러면 빡이 쳐 안 쳐? 열이 받아. 그럼 물어본다 그랬지. 청구하면 불기소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줘. 그게 이제 오늘 진도까지잖아, 그지? 설명해 줘.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이걸 이제 요걸 가지고 다투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어디로 가? 고등검찰청에 검찰 항고를 간다고. 불기소는 어디서 내려져? 지방검찰청. 이제 앞으로는 기소청. 지청에서 내려졌잖아. 근데 지청 가서 다툴 순 없잖아. 이 길을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어디로? 고등검찰청으로 올라가요. 고등검찰청. 고검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너무 쉽게 틀리게 나왔어요. 그리고 올라가고 여기서 검찰 항고를 거쳐서 검찰 항고에서도 기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서 재정 신청이란 걸 가는 거야. 그럼 이제 다투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불기소를 이게 불기소 특히 기소유예가 뭐라 그랬어? 기소유예가 범죄가 성립되는데도 공소제기하지 않는 거. 이런 일이 많았다고. 내 꿈도 그래서 검사였어. 한탕 크게 좀 해보려고. 기소유예 한번 하고 그냥 돈 한번 받고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지? 한탕 그냥 크게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저 뭐야, 뭐 당대표 이런 사람들 기소유예 때려주고 나와서 공천 받는 거야. 아유, 뭐 광주, 뭐 대구 주세요. 뭐 이러고 그런 일이 그냥 허다했어. 그 영화도 있잖아. 이성민하고 선생님 닮은 뭐 강동원 나오는 뭐 이런. 그런 영화 있지 않니? 강동원하고 뭐 이렇게 영화 있어 검사가. 유명한 영화지 이제. 아무튼 뭐 신혜선도 나와. 선거 운동원으로 나올 걸 몰랐고. 내가 그 장면만 본 건 아니다 얘들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유명한 영화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많다고. 그래서 요걸 통제하는 겁니다. 검사의 뭐를 검사가 기소유예할 수 있는 건 내가 뭐라 그래? 이게 없어질 것 같아서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기소 편의주의라고 해요. 공소권의 재량을 갖고 있는 거.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 이게 문제다 이거죠.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자, 일단 조문인데요.
재정 신청이 있으면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비교. 검찰 항고를 청구한 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요. 검찰 항고를 청구한 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요. 재정 신청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다음에 답은 2번 쉽게 그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고검입니다. 고검.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항고에서 한 번 더 올라가면 그건 대검으로 갑니다. 대검찰청. 대검. 검찰총장이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 사건만 또 재정신청 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하는 때는 송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건이 고등법원에 왔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돼. 얘네들이 재정신청이냐. 불복하신 사건 우리 고등법원이 잘 받았으니 기다려주세요. 이런 거 통지하는 거고. 피의자한테는 왜 통지해 줄까? 너 피고인 될 수 있어. 라고 경고하는 거지. 그지? 조심하세요. 와서 좀 변론 좀 해보세요. 이렇게 오는 거야. 다 통지해 준다. 10일로 똑같이 돼 있고요. 하나는 법률에 있고 이제 하나는 규칙에 있고 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그러니까 원래 재정신청서에 왜 재정신청을 했는지 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된지 이걸 이유를 쓰라고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이유가 안 써 있으면 바로 기각을 때릴 수 있어요. 적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 놓치고 공소 제기 결정을 했어. 검사 불기소 잘못했네. 공소 제기 결정했어. 그럼 법원이 제정신에서 공적 제기 결정을 내리잖아. 그러면 검찰에서는 담당 검사 지정해서 반드시 공소 제기하도록 돼 있다고. 그럼 재판이 열렸지. 근데 1심이 열렸잖아. 유무죄 재판이 열렸잖아. 여기 와가지고 검사가 근데요 재정신청 잘못됐는데요. 이딴 얘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유무죄 결정하고 끝내자.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에 따른 공소 제기가 되어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 유무죄 판단으로 나갔다 이거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본안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재정신청에서의 문제를 또 본안에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런 판례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다. 그 다음에 공판 기일의 절차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게 공판 기일이라고 했죠. 뭐 증거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데. 1번 어떤 소송 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소송 절차가 당의 공판 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술거부권 고지했겠지. 일반적으로 인정신문 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 절차의 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증명될 수 있으며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증거 쪽에 나오는 건데요.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재된 것은 절대적 증명력을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죠? 기재되지 않은 거잖아. 그래서 기재된 것은 뭐 인정신문, 진술거부권 고지 했다고 돼 있어. 재판장이 했대. 안 했어도 그걸 다툴 수 없어요. 했다고 돼 있으면. 그게 절대적 증명력이야. 근데 반대로 안 써 있는 건 절대적 증명력이 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얼마든지 다퉈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행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했겠거니 하고 추정은 해줍니다. 근데 추정은 깰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절대적 증명력은 없는 정도. 그 다음에 피고인이 아까 우리 보면 이제 공판정에서 간이 공판 절차를 시작하려는 요건이 뭐냐면 좀 빠르게 진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해야 됩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자백을 해야 간이 공판 절차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자백했냐가 문제겠지, 그지? 그게 이제 2번 판례인데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신문할 때는 공소사실이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했으나 이거 자백을 했지 지금. 근데 갑자기 변호인이 신문을 할 때는 범의, 고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한 경우 여기까지 보세요. 아니 검사가 말할 때는 자백했다가 변호인이 말할 때는 아니라고 했대. 이건 자백한 거야 아니야? 자백한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자백한 걸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간이 공판 절차로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보면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간이 공판 절차가 아닌 일반 절차에 의한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쳐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 유죄 증거를 삼을 수 없다. 맞죠? 왜? 간이 공판 절차로 갈 수 없다는 뜻이잖아. 의미를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개시 결정이란 건 없어요.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진행하면 되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죠.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다툴 수 따로 규정이 없는 이상 다툴 수가 없습니다. 항고할 수 없습니다. 아니 원래 개시 결정이란 게 있지도 않는데 이게 다툴 수 있겠어? 앞뒤가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못 다툽니다. 못 다퉈. 그 다음에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변론 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 재개 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자, 변론에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배울 거예요. 변론의 분리병합 재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리병합 재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재량입니다. 재량. 그 다음에 증인신문 1번. 요것도 요 문제도 이게 최신 판례라 또 수험생들이 딱 1번 찍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이 해외 체류 중인 증인의 진술을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해서 청취 후, 선서도 안 한 게 벌써 문제지, 그지? 법률 유보도 위반됐고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 장치를 통해서 청취 후에 통상의 교신문 방식을 취한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증거조사이지만, 여기까지는 맞아요. 위법은 맞아요. 위법은 맞는데 이게 절차자가 작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와 같은 절차 등에 동의하고 사후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이건 이제 최신 판례라서 수험생이라면 뭐 다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였다. 그 다음에 2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제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판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되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하면 반드시 판사가 유죄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구속력이 없어요, 얘들 의견에. 그러다 보니까 위헌 논란이 생겼다고. 뭐하러 하냐 이거. 어차피 우리말 들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전에 뭐가 나왔었냐면, 만장일치면 가급적이면 좀 존중해서 재판해라. 1심에서 이렇게 나오면 2심에서 너 새로운 증거 조사도 없이 뒤집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대법원이 달래준 거야. 법 바꿀까봐. 구속력 있는 걸로 바꿀까봐 우리가 알아서 잘할게 뭐 이렇게 바꾸면서 판결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채택됐다면 그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증거조사 같은 것은 쭉 이어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증거조사 같은 것 쭉 이어가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1심을 좀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신중하게 해라, 이거. 신중하게 해라, 얘기야.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만장일치가 나왔잖아. 근데 그걸 2심에서 막 뒤집어. 그러면 법 바꾸자는 얘기 당장 나온다고. 그러니까 대법원은 우리 존중해 줄 거임, 걱정하지 마셈,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만장일치. 우리나라는 만장일치가 쉽지 않아서 처음에 만장일치 안 나오면 그냥 다수결로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원래 다수결로 할 걸 만장일치까지 나온 거면 대단히 존중해 주란 얘기야, 그지? 그게 미국하고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미국은 만장일치 나올 때 계속해요. 평의를 계속해. 근데 우리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싫어하겠지. 우린 외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그거라며. 빨리빨리. 미쳐서 못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갖고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증인신문에 있어서 피고인의 변호인에 대한 가림, 차폐 시설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그죠? 가림 시설의 설치는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 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첫째 줄을 표시해 두세요. 변호인에 대한 가림 시설 설치. 이걸 이제 예전엔 차폐시설이라고 했는데, 가림 시설은 설치는 하는데 원래는 방청석 쪽에 피고인 측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 변호인 측에 설치하는 거 다 허용되는데, 변호인은 뭘 해야 되지? 반대 신문을 해야 된다고.
얼굴을 보면서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얼굴도 안 보면서 이렇게 신문하는 건 반대 신문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뭔가 질문을 딱 했는데 당황하면 그걸 잡고 늘어야 되잖아. 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 변호인에 대한 가림 시설만큼은 좀 예외적으로 해라. 다른 거보다 더 신중하게 하라. 이런 의미의 판례입니다.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신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증인에게 그 유죄 판결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증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죠? 재심을 청구했더라도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었죠, 그죠? 이때는 이제 사실대로 말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증언 거부권 침해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재심 절차 가서 이제 다시 증언 거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다음에 위수증이죠. 이거 되게 쉬운 판례가 답이 됐어요. 수사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했다. 이건 어때요? 영장주 위반이죠? 위법 수입 증거죠?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증거 동의에도 증거 능력이 없는 거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범행 현장에서 지문 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 채취가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 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하였다면 위와 같이 채취된 지문은 위협하게 압수한 지문 채취 대상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 수입 증거다 되는데 2차적 증거에 해당하면 독수독과예요. 근데 보세요. 독수독과가 되려면 위법하게 컵을 압수했어. 여기서 지문을 채취했어. 그럼 이게 2차 증거 맞죠, 지문이? 근데 먼저 뭐부터 했다고? 지문을 먼저 채취했으니까 이건 2차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0차 증거지. 앞에 한 거지. 독수독과는 선행행위의 위법이 후행행위의 위법으로 만들어버린다 이거야. 후행행위가 선행행위를 위법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 지문 자체는 위법 수입 증거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건 2차 증거가 아니에요. 혼동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요 3번은 또 이거죠. 사인이 수집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이거 무조건 증거 능력 없다고? 아니지. 뭐 한다고? 이익 형량한다고. 공익하고 사익을 비교 형량한다고. 그래서 뭐가 더 커야 돼? 처벌의 필요성이 커야 돼. 이걸 증거로 사용할 필요성이 커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출제되는 판례 대부분은 다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 일로 가. 처벌이 필요해. 이게 좀 안 본 사람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안 본 사람한테서. 소송 사기 등의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업무 일지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다면 훔친 물건을 돈 주고 샀다. 나쁜 놈. 아니야. 그래도 증거 가치는 있어요. 여전히. 그죠? 그래서 그 업무 일지의 내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그 피고인은 사기꾼이잖아요. 사기꾼. 그래서 그 업무 일지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이거 증거능력 인정했습니다. 우리 판례가. 이걸 절취한 걸 돈 주고 샀더라도 이 사기꾼 새끼를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이게 판례 입장이다. 그 다음에 4번은 쉽다. 사후영장 안 받은 거죠?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한 감정 의뢰를 의뢰한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 의뢰 등은 동의해도 증거 능력 없죠. 위법 영장주의 위반의 위법 수입 증거로서 증거 동의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음 19번 공범 또는 공동 피고인의 진술 보시면 1번 또 이제 전문 법칙과 좀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요. 피고인과 공범 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 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작성이든 사경 작성이든 피신 조서잖아. 피신 조서. 이때는 적내라고 합니다.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 스스로가 내용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배울 텐데 내용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 써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백해야 되는 거야. 자백해야 되는 거. 근데 성립의 진정은 뭐냐면 성립의 진정과 내용 인정이 달라요. 성립의 진정은 여기 써 있는 게 내가 말한 대로 써 있습니다야. 이게 사실입니다는 아니야. 근데 내용 인정은 이게 진실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에요. A하고 B가 공동 피고이냐, 공범인 공동 피고이냐, 공범인 공동 피고이냐. 근데 A한테 사경이나 검사가 작성한 A의 말이 담겨 있는 피신 조서가 있어. 이거를 얘한테 쓴다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정례거든. 내용 인정을 누가 해야 되냐 이게 문제됐어요. 얘가 하는 겁니다. 얘가 B. B한테 쓰면 B가 내용 인정. C한테 쓰면 C가 내용 인정. D한테 쓰면 그러니까 누구 말이 담겨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당해 피고인 걔한테 쓸 때. 네, 공범 아니는 달라질 건데. 그래서 공범이 나오면 내용 인정 누가 한다고? 누구한테 쓰냐를 보라고. 누구한테 쓰냐를 보라고. 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 위반 행위가 사업주의 법규 위반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고 봐야 하므로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지금 공범은 아니거든요. 실제는 공범은 아니에요. 근데 공범들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피신조서의 내용을 사업주가 부인하면 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이건 이제 우리가 곤방 배웠더니 공범에 관한 관계를 그대로 가져다 적용하겠다 이거예요. 실제 공범은 아니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내용 인정을 당해 피고인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이 법정에서 경찰 수사 도중 자신에 대한 피신조서에 기재된 것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증언은 원 진술자인 공동 피고인이 그 자신에 대한 경찰 작성 피신조서와 분리하여 직접 증거로서 피고인의 유죄 인정을 위한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인정된다 되는데 아니면 독자적인 증거 가치 없어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나중에 또 설명할 텐데 지금 A의 말이 담겨 있는 피신조서라 그랬잖아. 이걸 지금 누구한테 쓴다고? 얘한테 쓴단 말이야. 어떤 느낌이 드는지 이게 어떤 상황이냐? A하고 자, 내가 검사든 사경이든 응? 수사기관이야. A를 불러. 야, 너 B가 시켜서 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둘 다 자백 안 하면 곤란하잖아. 넌 죄가 없어. 난 알아, 이 새끼야. 너 종범이라고 아니? 넌 방조범일 뿐이잖아. 얘는 기분이 어떨까? 예, 맞습니다, 형사님. 이렇게 된다고. 짜고 얘를 완전 조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내용 인정해야 된다고? 얘가 내용 인정한다고. 근데 얘가 이거 맞아요? 한 말을 또 증거로 인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사도 눈에 보이는 거야. 뻔한 게 보이는 거야. 한 놈이라도 조지려고 하고 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많이 썼거든. 경찰에서 많이 썼어. 그죠? 형은 니 맘 알아, 씨. 막 이러면서 한 놈을 조지는 거지, 그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그죠? 처음에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왜 A 건데 왜 B한테 했는데 B가 내용 인정해요? 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근데 이건 거의 뒤집어 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피고인인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해자에 대해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역시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형사법 312조 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검사 작성이든 사경 작성이든 똑같아요. 정례입니다. 정례. 예? 법리가 똑같아졌어. 옛날엔 달랐거든. 근데 검사랑 사경을 똑같이 만들어 버렸다. 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마지막 문제인데 1번 이거 너무 쉬운 게 나왔어요. 이것도 아마 2, 3, 4번 이런 거 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 수험생들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1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면 전화통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해당 녹음에 증거능력이 있나요? 아니, 둘 다 동의 받아야 된다 그랬지? 이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너무 쉬웠어. 그 다음에 2번은 뭐 2번도 쉬웠죠. 반의사 불벌죄에서 그죠? 반의사 불벌죄는 주관적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적용되지 않죠. 친고죄에서만 불가분원칙, 그죠? 주관적 불가분원칙 적용된다. 그 얘기하는 거고. 3번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않아 다시 기일을 정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도 불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계속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 2회 연속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요게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2회 연속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결정의 형식으로 이를 허가 또는 불허가하고 변경 허가 결정 판결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판결 결정 명령이 다른 거라서 또 법원의 허가 여부 결정은 공판정 외에서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고지하거나 공판정에서 구술로 하고 공판조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만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했다면 그 사실은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우리가 이제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조문으로 또 배울 겁니다. 거기 써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판례도 이렇게 말했고 똑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송 개론 좀 봐야겠죠. 개론 14번부터 이제 문제가 달라서요. 자, 뭐 쉬는 것보다 쭉 끝내면 되겠죠. 쉬었다 하는 것보다 184조의 증거보존 절차. 그죠? 재심 청구 사건에서도 증거보존 절차를 허용할 수 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사 절차부터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그러면 재심 절차는 이미 공판기일 여러 번 한 거잖아, 그지? 제1회 공판기일이란 1심의 공판기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고, 그 다음에 피의자는 증거보존 절차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죠? 이게 뭐랑 차이죠? 증인신문 청구와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증인신문 청구 절차에서는 검사 측에서 보관하는 거죠, 그죠? 열람 등사가 인정 안 되는데 증거보존 절차에서는 열람 등사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걸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공동피고인 우리 압수 검증감이라고 했지, 그지? 증인 신문은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고? 피고인 신문이나 피의자 신문이 안 된다고. 그죠?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건 허용됩니다. 네, 4번 증거보존 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그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으나 그 증인이 여기까지 맞죠? 우리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왜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을 인정한다면 다시 그 증거 능력을 취득한다. 여기도 그죠? 틀렸죠. 여기가 틀렸죠.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 나와서 딴소리 하든 뭐든 상관없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의 신청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 그때는 이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거죠. 조심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공판 준비 절차. 자, 공판 준비 절차 좀 사건이 복잡하다 싶으면 공판 기일 전에 미리 좀 쟁점 정리하고 가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보통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원래 공판 기일에 증거 신청하고 증거 체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 결정한 다음에 진행하는 거거든. 근데 미리 증거 체부 결정을 해놓는 거야. 요거 증거 채택, 기각 뭐 이런 걸 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번 보시면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 등사 거부 처분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법원이 열람 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경우, 자, 요건 이제 증거 개시와 관련된 건데 검사는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며 이는 별건으로 공소 제기되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나중에 또 열심히 배우겠지만 여러분이 법원이 열람 등사 허용 결정을 했잖아요. 법원의 결정에는 검사는 따라야 합니다. 무조건. 이걸 나 그거 증거로 안 쓸 거니까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1번은 헌재 판례. 특히나 이제 최근에 나온 게 한 2년 됐나 하는데 별건 있죠. 뭐라고 그랬냐면 검사가 이거 별개 사건 기록이라 우리 열람 복사 못 해줍니다. 이런 거야. 근데 판사가 아니 하라고요. 해주라고요. 이랬어. 그래서 안 해줬어. 해주라고 그랬잖아. 별건이고 나발이고 해주라고. 근데 별건은 맞는데 관련성 있는 사건이었어. 어떤 사람이 피고인인데 범죄단체 가입죄로 기소가 된 거야. 근데 이 별건이 뭐였냐면
범죄단체 조직죄였어. 근데 거기서 조직죄가 무죄가 나온 거야. 조직을 못했다 그랬어, 범죄단체를. 그럼 이거 사건 기록을 보면 얘가 무죄 나오겠지. 범죄단체 조직을 못했는데 어떻게 가입을 해? 근데 검사가 안 해준다 그런 거야. 그래서 위법하다, 위헌이다, 그런 거예요. 별건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별건 뒤쪽을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2번 법원은 공판 준비 절차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주장할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쟁점 정리하고 빨리빨리 가려는 거야. 신속한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판 준비 절차는 신청된 증거와 관련하여 입증 취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증거 조달처의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공판 준비 절차에서 이를 행할 수 없다? 행할 수 있어요. 입증 취지가 뭐예요? 저기 증인으로 이민정 씨를 부르겠습니다. 그랬어. 왜요? 왜 부릅니까? 이거예요. 그게 어디다 쓰려고요? 이게 입증 취지야. 야, 이거 빨리 미리 정리해놔야겠어, 안 해놔야겠어? 이걸 듣고 기각해야겠죠. 야, 이민정 씨는 이병헌 씨랑 상관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야겠지, 그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법에도. 그 다음에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 처분 기록에 포함된 불기소 결정서는 형사 피의자에 대한 수사의 종결을 위한 검사의 처분 결과와 이유를 기재한 서류로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변호인의 열람 지정에 의한 공개 대상이 된다. 자, 이건 판례도 있고 272조 조문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열람 지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 준비 기일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기일 지정 신청, 준비 기일 지정 신청, 준비 기일 지정 신청 있습니다. 이건 조문입니다. 나중에 좀 봐야 되고 반대 신문권. 기본적으로 검사가 부른 증인에 대해서는 피고인, 변호인 측이 반대 신문할 수 있어야겠죠. 피변 측이 부른 증인에 대해서는 검사가 반대 신문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 이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이제 실현하는 건데 1번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 신문권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협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뒤가 틀렸어요. 이 경우 피고인의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로도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아닙니다. 명시적인 책문권 포기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괜찮습니다. 요때는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명시적이어야 됩니다. 다만 명시적, 묵시적으로는 안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는데 자, 요런 아까 봤던 무단퇴정과 달리 이런 걸 뭐라 하냐? 일시퇴정이라고 합니다. 일시퇴정. 그러니까 증인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조폭 두목이야. 그래서 증인이 꼬바른 놈이야. 그러니까 두목을 꼰지른 놈이야. 그럼 나와가지고 피고인 얼굴 보고 제대로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내보내고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이제 그대로 진행해도 되니까. 근데 이때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그래 변호인까지는 있었고 피고인을 입정하게 이제 끝나고 나서 들어와라, 다시 들어와라 입정하게 하고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 증인신문 절차 등 공판 절차에는 위법이 없다. 이건 반대신문권이 보장이 된 겁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면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하고 왔는지 서면을 통해서 알려줘요. 알려주고 말도 해주고. 자, 증인으로 당신의 부하였던 누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 씨발놈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왔다 그러면 그 새끼 다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변명하고 뭐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거다. 그죠? 그다음 3번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했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자, 증인이 나왔으면 검사 측에서 부른 증인이야. 먼저 검사가 주신문이란 걸 합니다. 막 물어보. 예, 검사님,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대신문은 뭐 하는 거냐? 원래 반대신문이란 건 뭐냐? 이 검사가 물어보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력을 떨어뜨리는 거야. 지금 본방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자리에 가지 않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자,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물어봐. 뭐 말하는데 증인이 뭐래 씨발 뭐 이러고 있어.
살인자 새끼. 답변을 안 해. 이러면 반대신문권이 보장된 거야, 안 된 거야? 보장이 안 된 거잖아. 양쪽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경우에는 반대신문권이 보장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똑똑한 검사들은 반대신문까지 답변을 정해주고 막 그래. 말을 만들어 놓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또 판례가 나왔어.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그 전날 불렀으면 그게 별로 이렇게 회유하고 이런 게 아니란 게 입증돼야 증거를 쓸 수 있다. 거기까지 판례가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정법 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 2회 불출석이 아닌 이상 연기할 수밖에 없죠? 이게 증인신문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뒤에가 있죠.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해서 공판기일 외의 신문, 요건 좀 다른 겁니다.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일단 형식적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 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라는 것은 증거조사조차로서 적법하다. 그냥 일반적인 증인신문이 아니에요. 거기 공판기일 외의 신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 일단 하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피변 측이 나오면 이렇게 같이 보는 거야. 이렇게 읽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증조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적법하다. 그러니까 증인신문 자체가 된 게 아니라 공판 기일 외의 신문입니다. 기일 외의 신문. 그 다음에 17번은 피고인 신문이죠. 이건 이제 공판 절차에서 증거조사 다음에 하게 되는데요. 피고인이 증인석에 가서 이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피고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1번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 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 이후에 당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하겠다 그랬잖아. 그럼 쓸데없는 질문하면 막을 수 있겠지만 아예 못하게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위법이에요. 위법. 법령 위반. 그래서 일체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중간에 했던 질문 또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지? 그건 막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2번 법원이 간이 공판 절차에 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법원 예규에 따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의 내용이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소송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공판조서 기재나 이런 것도 조금 간략하게 적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절차라고 했죠? 간이 공판 절차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좀 간략하게 생략된 것들 이런 걸 좀 적법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84조죠? 이거 이제 184 증거보전이죠? 이건 조문 그대로 나왔네요. 그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 검사도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 그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해 곤란 사유일 때라도 제1의 공판기일 전 피고인 신문을 증거 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압수 검증관만 된다 그랬죠? 피고인 신문 안 된다고 했죠? 피고인 신문, 피의자 신문 안 된다. 압수 검증관만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너무 쉽네요. 그죠?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제1심의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등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협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의해서 다시 판결한다. 이게 파기, 자판을 해야겠죠. 파기, 자판. 환송하면 안 됩니다. 이건 환송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문법칙. 전문법칙은 이제 원칙적으로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형사정법은 제전문 진술이나 제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정법 310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정법 310조 2는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했어요. 311조부터 316조까지의 규정에 규정된 것만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없어 이게. 제전문 진술이나 제전문 진술이 기재한 조서는 없으니까 안 돼. 다만 유일한 예외가 뭐다? 증거 동의입니다. 증거 동의. 그게 좀 유일한 예외다.
다음에 여기 이제 314조가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거기 지금 보면 314조가 그 밖에 이해 준한 사유로 요게 이제 진술불능 요게 좀 요건이에요. 그죠? 특신 상태 이렇게 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요게 이제 312조 사항이란 걸 배울 거예요. 참고인 진술 조서야. 나중에 할 거야. 이건 참고인 진술 조서인데 참고인 진술 조서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요건이 뭐냐면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요 참고인이었던 얘가 법정에 나와서 내가 말한 대로 잘 써 있습니다. 서류에 성립의 진정이란 걸 해야 돼. 그리고 요게 작성될 때 특신 상태라는 게 인정돼야 돼. 그리고 반대 신문권이 보장이 돼야 돼요. 야, 너 이렇게 말했다는데 말 되니 그게 뭐 이렇게 반대 신문할 수 있게 기회 요게 충족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참고인이 얘가 A라고 해보 얘가 죽었어. 법정에 나오기 전에 죽었어. 그러면 이게 성립의 진정 반대 신문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때 314조에 요게 진술불능이지 죽었으니까 그지? 진술불능 됐을 땐 특신 상태만 있으면 이 남아있는 서류를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게 314조야. 예외를 인정한 거잖아. 이 312조 사항도 예외거든? 근데 여기다 또 예외를 인정한 거잖아. 그러면 이거 엄격하게 해석해야겠죠. 314조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래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형사형법 314조에 규정한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증언 거부권 행사, 진술 거부권 행사 다 314조 안 됩니다. 진술불능 아니에요. 증언 거부권 행사, 진술 거부권 행사 다 안 된다. 아니, 기껏 법정에 나와서 증언 거부 정당한 권리 행사한 거죠? 그런데 갑자기 진술불능이 나 없는 사람 취급해. 말이 돼?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증거 능력 인정하면 안 됩니다. 피고인한테 너무 불리해진다.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텐데 만약에 협박 문자를 받았어. 야, 이 새끼야. 널 죽여버릴 거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자. 그럼 그 자체가 이거 내가 경찰서에 냈어. 이거 그냥 원본 증거예요. 이건 전문 증거가 아니야. 이 자체가 존재 자체가 협박 문자잖아. 근데 그럴 때는 그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디귿 이걸 봐봐. 이건 협박 문자 자체가 아니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대요. 이거는 이 문자 자체가 원본 증거가 아니라 이게 전문 증거가 된 거예요. 그죠? 이러이러한 협박을 받았어 내가 동생아 이렇게 한 거잖아. 이러면 이건 전문 증거입니다. 전문 증거. 이건 문자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게 아니야.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 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정법 313조에 따른 요건이 인정돼야 한다. 그렇죠? 11조, 12조 아니기 때문에 13조로 가는 거고요. 요게 전문 증거라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협박 문자 자체는 그거는 원본이거나 원본이 아니라면 원본과의 동일성 이런 게 인정되면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전문 증거다. 다음에 리을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에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진술 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상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 사실의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알게 되는데 이게 지금 형식은 검증조서인데 형식은 검증조서인데 거기 재현한 사진,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 있죠? 사건 재현 사진 있잖아. 우리 그거밖에 내 영화 기억이 안 나서 친절한 금자씨인가? 거기 보면 이영애가 유괴범으로 자수를 해. 그래갖고 근데 그 현장 검증 나와갖고 어떻게 아이를 죽였어? 그러면 옆에서 형사가 코치를 하잖아. 이걸 사진 찍었다고. 범행 재현을 사진 찍었다고. 야, 이거는 뭐랑 똑같아 어차피? 진술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실질이 자 형식은 검증조서지만 그 내용은 뭐다?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범행 재현 사진 같은 부분은 뭐가 된다? 피신조서예요. 그러면 뭐가 적용돼요? 정례가 적용되는 거예요. 정례가. 이걸 나중에 이제 열심히 배워야 돼. 실질로 우리는 판단해.
서류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질이 무엇이냐를 봐야 됩니다. 실질이 무엇이냐. 그래서 리을이 맞는 거야. 어? 실질이 피신조서다. 피신조서. 19번, 1번. 야, 이거 우리 진도 오늘 했던 거다, 그죠?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 파일, 녹취록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공개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비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하죠? 해당해서 이미 틀렸네. 피고인의 피해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표심 판례를 또 이제 뭐 강사들이 마지막에 정리해주고 이러면 당연히 다 하고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1번을 쉽게 찾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요게 또 비교할 게 나왔네요. 아까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문자 정보 형태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 문자 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요건 아까 뭐라 했어요? 원본 증거라고 했죠? 이거 전문 증거가 아니에요. 협박 문자 자체는 원본 증거. 그러면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죠? 전문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3번도. 우당탕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한 음향이고, 사람의 목소리인 악 소리도 단순한 비명 소리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통비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 아니죠? 이거는 뭔가 의사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면 뭐 멋대로 녹음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지? 멋대로 녹음했어도 이런 건. 그 다음에 4번. 녹음 테이프에 수록된 대화 내용이 이를 풀어 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거나 혹은 녹음 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녹음 테이프가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본이란 건 따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요건이 달라져. 4번이면 원본과의 자료 동일성이 또 인정돼야 돼요. 원본이면 그게 필요 없잖아, 그지? 근데 이것만으로 바로 원본이라는 걸 바로 입증할 수는 없다. 따로 여러 가지 또 인위적인 편집이 없는지 이런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불병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불이익변경금 전칙은 뭐냐면 뭔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상소했을 때, 피고인만 상소했을 때 그 전신급보다 불리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소의 자유를 좀 상소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검사가 같이 상소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때는 뭐 불병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데 우리도 좀 요즘에는 그 대통령이 자꾸 그런 말 하셔갖고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그만합시다! 뭐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근데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미국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중 위헌금지 원칙이야, 미국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끝이야. 대신 유죄가 나오면 올라갈 수는 있어, 피고인 측은. 그지? 근데 그걸 하자는 건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쉽진 않긴 하죠. 자, 보시면 불병금 1번.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항소했으나 검사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법령 적용의 잘못을 들어 이 부분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부착명령 기간만을 제1심 판결보다 장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자, 거기 부착명령 기간이 늘어난 것도 불리해진 거죠. 이것도 불리해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이익한 변경이다. 그렇죠? 왜? 쌍방이 항소했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그지? 근데 어때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이러면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은 꼴이나 마찬가지다.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것만 항소 사유로 삼아주거든. 근데 이걸 안 냈다면 그냥 바로 끝이야, 거기서. 넌 항소 안 한 거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 판결이 선고되고 재심 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 경우 재심 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라도 불이익 변경금 요청이 된다. 거기를 잘 표시해야겠죠?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중하지만 않으면 불이익이 아니에요. 동일한 걸 선고했다든지 뭐 해도 불이익이 아닙니다. 이건 불이익 변경금 전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중한형만 선고하면 안 돼, 그지? 중형 선고만 안 하면 돼. 국어적으로 장난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3번.
피고인이 1심 판결 선고 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경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만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항소심이 제1심의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다. 요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요게 전압 판례거든요. 중간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죠?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 표준설이었어요. 단기. 근데 중간형으로 바꿨어. 중간형으로 바꿨어. 습니다. 그래서 뭐 심심하면 나오는 판례예요. 4번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서 상소심이 원심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 법원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형만 선고하면 돼요. 이거는 불변금 위반 아닙니다. 거기가 중요한 거야.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해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아니다 이거지 아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 정도. 자, 올해는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특징은 조금 길어지긴 했어요. 길어지긴 해서 지문을 읽을 때 끊어주는 연습을 이제 나중 되면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끊어주는 연습을. 그러니까 지문이 쫙 있으면 여기까지는 제가 아까 그렇게 설명했지, 그지? 여기까지는 맞죠?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맞고 쭉 보다가 아 여기가 이상하다 그럼 여기만 보면 되잖아. 근데 이걸 안 끊어서 읽으면 아 이상한데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 다 읽어 네 줄. 이상한데 또 올라가. 그럼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 생길 테니까 그걸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